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어떤 기준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뽑느냐 그 좀 어떤 기준들을 또 그 외에 좀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좀 세부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당들이 후보를 제대로 뽑아서 키워내고 있는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먼저 화면을 준비해봤거든요. 보시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저희가 영원히 제를 받았을 때 제가 본 적이 없고요. 당하고 상의. 20년간 이미지를 연구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영입인재 1호로 추진됐다가 보류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군인권센터를 향해서 공산주의가 연상된다면서 민주당의 청년 영입인재 원종건 씨가 데이트 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자격을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구급 활동,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인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80년대처럼 막 투신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전날의 일입니다. 이미 올해 초에 그러니까 뭐 물갈이 세대 교체에 대한 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여러 당에서 이제 양 당에서 인재 영입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좀 뒤탈도 있었지만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게 또 두 분의 의견. 그렇죠. 두 분이 먼저 느낌을 얘기해. 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니 근데 보세요? 솔직히 저 정도 수준에서는요. 인재 영입 한 1, 2호 정도만 인식하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예, 그렇게 막 유심히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는 이상 그거를 다 간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득표에 영향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허 작가는 어떠세요? 그 언제부턴가 당들이 저기 뭐 애플이 신제품 내놓듯이 한 번씩 할 때마다 자, 이 신제품을 쭉 한 번씩 내놓는데 저는 비록 쇼라는 걸 알아요.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저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일부러라도 영입하지 않으면 결코 자력으로는 정치권 근처에도 못 갈 이런 소외된 계층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을 저렇게 억지로라도 정말 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렇게 모셔오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렇게 이제 20명, 10명씩 이렇게 모셔놓고 그 다음에는 뭐 일회성 어쩌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전 그것도 전 별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런 분야가 없거든요. 예. 개그맨 공채 다 합격해놓고 남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좀 죄송한데 저 개그맨 아니거든요. 말씀이 아주 지나치시네. 네. 개그맨이 아니것이다. 여기서 확실히 좀 정리하고 하죠. 많은 분들이 최욱 씨 하면 개그맨으로 알고 제가 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 방송인으로. 네. 근데 개그맨 출신 유튜브의 아닙니까? 황제, 유튜브의 황제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중파로 진출한 그렇죠. 거기 드문 케이스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평소에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근데 인재 영입 그 이제 면면들을 보면 굉장히 직종이 다양해진 건 사실 아닌가요? 요 얘기부터 먼저 네. 해야 될 것 같아. 정치는 쇼인가? 쇼입니다. 정치도 여기 우리 방송에 맨날 시청률 갖고 뭐라고 하잖아요. 시청률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시청자들의.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지지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논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뭐 지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좋고 이미지가 좋고 감성이 같이 따라가면은 지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정치는 쇼를 잘해야 됩니다. 그 쇼라는 건 사실 일종의 상징 행위거든요. 그 상징을 잘 발굴을 해서 그 상징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인물, 메시지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각 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 경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또 정치는 쇼가 아닙니다. 왜 쇼가 아니냐면 사실 이 정치가 세상을 운영하고 바꾸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이 자질과 능력과 하여튼 이런 요소들을 내부적으로 소위 말해서 컨텐츠라고 합시다. 그 컨텐츠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쇼로만 하면 이게 금방 들통나요.
들통이 금방 나기 때문에 그 쇼 효과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양당의 영입 경쟁,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먼저 기획을 해서 그렇게 딱 순서대로 하는 거를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쇼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같이 이제 따라가서 일종의 그 물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쪽에 그걸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쇼답지 못하게 되고 쇼의 효과를 못 거두고 오히려 쇼의 효과가 반감됐죠. 그죠? 왜냐하면 한 10명, 20명 영입했는데 그중에 한두 명만 사고가 나면 그 전체가 이미지가 그 먹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그런 우를 범한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데 왜 이런 일을 할까 정당들이 그것도 큰 정당들이요. 그게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 특수성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모의투표를 못하게 했어요. 중앙선관위에서. 원래 모의투표를 하면 안 되는데 선거법상 이 고등학생들이 하려고 했던 일부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추진했던 거는 투표를 처음 하기 때문에 기표소를 만들어 놓고 투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후보도 내고 선거유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그 결과는 봉인해 놓고 투표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투표함을 여는 거는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투표함을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모의 투표가 아닌 거죠. 투표를 모의 선거지. 근데 그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관위에서 못하게 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청소년들을 정치에서 떼놔요. 차단시켜요. 정치는 더러운 거고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되는데 이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들에게 정치물이 스며들면 교육이 엉망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치에서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내보내서 투표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와 거리를 두게 해요. 그건 문화예요. 예컨대 뭐 어떤 디자이너가 또는 어떤 엔지니어가 또 어떤 연예인, 배우가 어떤 개그맨이 정당의 당원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이상하게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은 전문화의 시대인데 어떤 전문적인 직종과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장차 공직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래서 정당에 가입을 하고 당원으로서 자기 동네 당원 모임에도 나가고 가끔 당에서 집회 같은 거 하면 거기도 나가고 문화 행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은 정치인과 상당수의 당원들로만 딱 획정돼 있고 그 당원들은 다 어딘가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자기의 정치 활동을 못해요. 자, 정당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정당이 고립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영입을 안 한다. 그러면 일찍이 정당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만 계속 공직선거에 도전하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당들이 어떻게든 각계각층의 유권자 집단과 연계를 만들어 보려고 자기네 스타일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정당들이 청년 조직이 없어요. 되게 지금 외국에서 40대, 30대에 총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이 20대 때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유럽의 유수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력한 정치인들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대개 정당 가입 시기가 17세입니다. 17세요. 김나지움 다닐 때 정당에 입당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모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때는 또 대학마다 다 그 정당의 청년 조직들이 전부 다 있어요. 거기서 대의원으로 선출이 되고 학생위원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총학생회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네트워킹해서 전국적 그 당의 청년 조직 속에서 활동하고 직책을 가지고 그리고 활동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리더십을 탁 인정받아서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28, 29 이럴 때 비례대표 등록을 시켜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절반이 비례대표니까요. 비례 등록을 시켜서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20년 정도 하고 나서 총리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 교육법에도 그 정치 교육을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순탄하게 그 정당의 조직이 사회의 각곳에 다 포진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있는 공직 후보자들을 만들어 올리는 구조인데 우리는 정치는 더러운 거, 혐오스러운 거, 정치인들은 상종 못할 자들, 그다음에 여기에 정치가 들어오면 순수성이 다 깨지고 오염이 돼. 이렇게 해서 정당을 멀리하고 정치를 혐오하고 이 정서와 이 관행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정당들이 자체에서 사람들을 못 길러내요. 그냥 정당의 당직자 말고 자기가 당당하게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면서 동시에 정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공직 후보자로서 리더십 가능성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아주 되는 중요한 거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이제 그 절반 정도는 저하고 생각이 똑같고 절반 정도는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선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보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환경과 생태계를 안 만들어 놓고 또 교육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치를 교육을 막아 놓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부 정치적인 성향을 갖는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그 한 영역에서는 일방적으로 정치 교육을 시켜요. 이거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정치 교육이 아니거든요. 아예 학생들에게 그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인식을 하게 해주고 하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저는 그 부분에서 지난번 인용고 사태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났던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저는 정치 교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걸 위한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주자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그 혁신통합위원장을 하면서 제일 혁신 과제로 내세운 게 당내의 청년 정치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특히 보수 정당, 지금 이제 진보 정당이나 현재 집권 여당은 사실은 뭐 그 학생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경험을 쭉 쌓아온 사람들이 정치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 정당은 되게 법조나 관료나 뭐 이런 어떤 전문직에서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서 밑에 청년들이 재생산이 안 되니까 완전히 역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영입이라는 걸로 청년들을 뭐 좋은 인재들을 하여튼 영입을 몇몇 했지만 대개는 그것이 연속성을 못 갖고 선거를 위한 하나의 이벤트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게 선거를 위해서 청년들 막 동원했다가 선거 끝나면은 그냥 소모성으로 그냥 쭉 포괄화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됐어요. 사실은 지금 독일 예를 드셨지만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의 대부분 그 나라들이 그렇지만은 이 청년 정치 생태계가 어렸을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쭉 리더들이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그들이 직접 이 자신들의 어떤 토론과 정치 활동 속에서 리더들이 부상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당에서 아예 예산을 그쪽에 일정 부분을 투입을 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청년들이 직접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정치 교육이나 학습이 되고 또 토론도 되고 또 최근에는 뭐 블록체인 기술 같은 거 좋은 기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합을 기술적으로도 결합을 하면 저는 요즘 이제 청년 단체나 정당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그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해보면 대단히 우수합니다. 지금 청년의 정치적 잠재력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해요. 이걸 정당이 조금만 받쳐주면 그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저는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두 분 다 이제 청년 정치 지도자의 육성 이거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저번에 우리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20대 부동층이 가장 높아요. 그 수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연령별 지역구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 미결정 비율을 보면 지역구는 20대가 64.7%가 이제 부동층으로 분류되고 또 비례대표는 58.5%. 글씨가 맞나요? 59.5인가요? 50.8%. 맨 위에 게 59인가요?
59.5. 네, 5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년 인재를 막 영입하려는 이유가 저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죠. 네. 그게 이제 지금 20대들이 왜 저렇게 부동층이 많냐 하면 우선 선거를 해본 경험이 적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지역 선거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와 밀착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나 정치 말고 다른 관심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청년사업도 해야 되고 뭐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스펙도 써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다르게 이 마음을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보가 적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거가 임박해서 대개 청년들은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이 집에 들어오면 네. 그걸 딱 갖다 놓고 쫙 읽더라고요. 우리 애도 그때 그러던데 딱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돼야 비로소 20대들은 태도 결정을 해요. 그러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이번에 몇 번 찍어야 돼? 이렇게 또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아 이런 거 욕 먹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20대를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약간 성향이 좀 있잖아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충분히 욕 먹을 만한 발언 같아 보이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착화된 생각이 좀 옅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이건 몇 번 찍을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정정하시겠습니까? 네. 아 이게 사과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있네요, 제가 듣기에도. 네. 네. 20대 청년들에게 같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고독성을 이게 문매를 봤어. 역시 예. 아니 엄마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네. 20대는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10대에 어떤 그 정치적 교육도 없이 올라왔다가 예, 정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들은 네. 들어오자마자 대학교에서 취업 공부만 됩니다. 그렇죠. 네. 가뜩이나 취업 공부 안 해도 관심사가 많은데 취업 공부까지 하면 저도 정치 별로 관심을 갖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는 최욱 씨는 20대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았어요? 아 뭐 그런 식으로 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세요. 엄마 했겠죠. 엄마. 엄마 이번에 몇 번 찍어야 돼? 찬스를. 엄마 찬스. 역대 선거의 투표율이나 이런 네. 것을 보면 20대 투표율이 제일 낮잖아요. 예. 낮았어요. 그리고 그 정치적 무관심층도 20대가 제일 높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20대라는 그 세대의 특성이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또 자기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그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에 관심을 많이 안 가졌는데 이 양상이 사실 지난 두 번의 대선 기간 동안에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네. 그래서 20대 투표율도 상당히 올라갔고 또 20대에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쟁점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젠더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이렇게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그 문제들이 청년 이슈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이 정치적 그 관심들은 확실하게 생긴 게 사실이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역시 미디어예요. 미디어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물론 20대들이 정치 뉴스보다는 뭐 다른 뉴스를 더 많이 보긴 하겠지만 정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그 접촉 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미디어 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또 인터넷이나 SNS 이 공간들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20대보다 지금 20대가 정치적 무관심이 늘어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관심은 훨씬 높아졌고. 네. 자 그렇다면 전략적인 선택을 위해서 지금 판단을 미루고 있다면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시간이 갈수록 이 부동층, 특히 이제 20, 30대의 무동층이 많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겠네요. 저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저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20대도 정치 성향이 여성과 남성이 뚜렷이 구별되는 징후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그 20대가 30, 40대에 비해서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진보적이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쪽에 있어요. 지금의 20대가 30대, 40대가 오히려 좀 진보적인 성향이라 보수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상대적으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의 20대가 그만큼 유동성이 크다고 봐요. 네.
자, 우리 허진모 작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옛날에도 이런 이제 정치 인재 영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뭐 제도적으로라든가. 네. 저는 네. 그 동양의 사서에서는 네. 그 내내 그게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 천리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천리마 얘기는. 아니 그 여포? 네. 이게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천리마를 구하기 위해서 예, 예. 어쩌고 저쩌고 이 천리마 타령이 전부 다 인재 얘기예요. 말 얘기가 아니라 네. 인재 좀 구해오라라는 겁니다. 그 아마 역사적으로 인재 영입에 대해서 제일 대중적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그거겠죠. 삼고초려의 제갈량.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강태공 영입. 태공망. 예, 주공, 그렇죠. 주공, 예, 주문왕. 주문왕이, 주문왕인가요? 주문왕이 왕도 되기 전에 이제 제후 시절에 그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꿈에 자기 선조가 나타나서 어디 가서 누구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 사람이 그다음에 그 면접 한 번 하고 특채된 사람이 그 강태공인데 꿈에 나온 게 중요해. 뭐냐면 꿈에 시달릴 정도로 꿈꿀 정도로 이 인재 영입에 시달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사람 영입하고 난 다음에 17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태종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재 좀 구해와라. 야, 내가 꿈꿔야겠니?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천리마 매일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더 천리마 나오면 항상 붙어서 나온 얘기 있죠. 백낙. 그렇죠. 네. 예. 천리마는 많은데 알아볼 사람이 없구나. 예, 아마 각 당에도 이 백낙들이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이전과 관련해서 이게 동양 사상에서는 네. 동양의 전통에서는 구조나 제도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사실은 사람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 뭐 공맹부터 시작해서 노장부터 다 비슷해요. 법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책사를 누구를 잡아오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리마 얘기가 결국은 천리마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렇죠. 네. 그게 백낙인데 백낙을 하여튼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천리마를 알아본다는 거는 세상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인재 개념이 있죠. 우리 최욱 씨는 KBS에서 누가 백낙이었어요? 시청자가 백낙이죠. 아 진짜? 그럼요. 아첨하는 멘트인데. 네, 교양국장님, 아니, 그럼 본부장님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KBS 게시판에 네. 투표했나? 유튜브의 황태자 최욱을 영입하라 이렇게 막 올렸어요? 그 보이지 않는 아우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자꾸 저에게 원색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정치인 다 됐어요. 근데 올바른 저- 소리를 안 아니 하니까. 이건 여기도 영입 케이스지. 아니, 저도 그거 물어보고 아, 싶었어요. 맞습니다. 혹시 네. 영입에 대한 어떤 그런 콜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디 영입이요? 정치권에. 저는 근데 이런 질문이 아주 아니, 별로인 것 난 같아요. 그래서 KBS만 물어봤더니 네. 아니 근데 일단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세요. 이 정치 희화화 네.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안 전문 들어. 영역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네. 거를. 그런 아니 일도 굉장히 없었고. 무명의 그 시간을 딛고 네. 지금 정말 제 1인자 로뚝선 정말 누구에게 그 스토리가 많은 젊은이들 감동을 줄 텐데 그러면 말이죠. 백낙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하면 돼요? KBS가?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면 야, 정말 인간 스토리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다 인재 아무나 영입의 들어오면 인사들 되는가 봐. 보면 스토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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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스토리가 좋다고 정치를 잘하는 건 또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해봐야 아는 건데 일단 스토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와 하는 그런 인재를 영입하면 선거에 좋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인재 영입이라는 거는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스포츠 분야까지 다 통틀어서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그 맨시티가 너무 영입하는데 돈 많이 써가지고 지금 재정적 불공정이 걸려서 지금 챔스리그 2년간 뭐 출전 정지 먹고 막 이랬는데 영입이에요, 영입. 그러니까 특히 정당이라는 것은 임박한 선거라는 이 게임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 스포츠 쪽에서는 그 용어가 즉시 전력감. 네. 즉시 전력감이에요. 우리가 영입해서 그렇죠. 훈련을 막 시킨 다음에 4년 후에 선거에 내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 유망주가 아니고. 예, 유망주가 아니고 바로 영입해서 바로 실전에 투입하는. FA. 그 요즘 같으면 이제 어저께 영입해서 이틀 후에 바로 실전에 넣는 이런 선수가 필요한 게 선거 때 영입이잖아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쪽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그 말이 그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니 근데 아니 좋으시다. 성격 좋으시다. 위원장 이게 오히려 홍보가 돼요. 한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야, 근데 생각한다고 펴주는 건 아니지만 꼭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이 이제 미래통합당. 이제 그 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영입한 거예요. 10번까지 그다음에 이쪽이 20번까지 영입을 했어요. 민주당이. 근데 지금 비례표를 더불어민주당은 50%를 득표해야 그 연동형 비례에서 뭐 좀 한 석이라도 바라볼까 이런 거고 17석 중에 50% 득표해도 17석 중에 한 8개나 7개나 가져가는 걸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에 몇 명 배치를 못 해요. 그러니까 다 지역구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을 다. 근데 영입 인재들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이 중요한 이유가 생판 정치 쪽에는 인연이 없었던 뭐 1년 전까지 판사를 하다가 1년 정도 변호사를 하다가 영입된 분이라든가 또는 뭐 아나운서를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이제 영입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런 정치 영역도 없고 그 지역 연고도 없고 이런 데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조건에서 곧바로 신인을 투입해서 또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민주당의 기본적으로 당 지지율에다가 그 당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표를 가지고 와야 확실히 이기잖아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어떤 분 경우에는 뭐 난치병에 걸린 남편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뭐 그 남편은 시 쓰는 사람이고 뭐 이런 스토리요. 또는 뭐 어떤 판사 경우에는 이제 이 소위 사법농단 사태가 터진 그 뒷조사 문건 같은 거를 관리하라는데 난 양심상 도저히 이거 못한다 해서 그걸 거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게 지역구에 그 신인을 넣었을 때 그냥 어느 당 후보 얘기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이야 이런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동네 얘기가 돌아다녀야 즉시 전력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한 분들은 즉시 전력감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단순히 쇼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역구에 넣어서 득표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영입을 했고 그리고 배치를 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모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다 돌려보고 이제 전략공천 지역구 중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곳 적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데를 지금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를 쇼라고 비난하는 거는 그것도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네네. 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로 중요하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입은 그 하나 마지막으로 정정을 할 네, 건 네. 쇼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다 나쁘다고 나쁜 얘기를 뜻으로 하는 건 쓰잖아요. 아니 전부 우리가 쇼인데 방송도 그렇고 모든 그 저는 현상이 진심으로 하고 있는데 쇼라는 거를 거짓말을 포함한 거를 쇼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쓰더라고. 거예요. 쇼라는 거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여준다. 자기 그냥 단순히 보여준다는 거. 쇼 머스트 고원. 우리 쇼는 이어져야 됩니다. 자, 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또 이제 정치 지도자들 등용문 역할을 해왔거든요. 역대 우리 대통령들은 다 또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정치계에 데뷔했던 그 좀 파릇파릇한 모습들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54년 김영삼은 고향인 거제에서 자유당 공천으로 출마해 당당히 당선됩니다. 26살의 최연소 국회의원. 우리 국민은 신바람 나는 정치를 원합니다, 여러분. (1970년) 가을 김대중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동구 민주당 노무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여대 야소가 됐는데 첫 임시국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대 야소의 정도가 아니고 소수가 나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오로지 권력자의 의지이면 안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인정해도 좋겠습니까? 전국구민자당 이명박 고대 성과대학 졸업. 여러 가지 경우기를 분석하는 결과를 보면 경우기에 단기적인 부양도 필요하다. 신한국당의 이상득 의원과 이명박 의원은 나란히 당선돼 14대에 이어 두 번째로 형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정치 변화를 위해서 우선 제가 큰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낚으셨어요? 아무것도 못 낚으셨어요? 달성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제가 작은 힘이지만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나라가 다시 바르게 튼튼하게 일어서는데 열과 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부산 4상구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당선됐습니다. 패배를 인정합니다. 자, 대통령들의 정치 신인 시절 모습 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죠. 그렇죠? 굉장히 흐뭇하게 또 이렇게 뭔가 만감이 교차한다는 듯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겨서 의정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경력을 쌓고 대통령이 된 그 과정들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젊은 시절에는 그 영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정치 투신이죠. 그분들은. 정치 투신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영입이라고 하기에는 지명도가 너무 높은 분들이었어요. 이미. 예, 그분들은 대통령까지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투신으로 봐야 돼요. 절차는 뭐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정도의 지명도와 비중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각각의 시대에 그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정치를 하기로 결단하고 정치에 들어간 그런 분들로 봐야죠. 조무래기들하고는 달라요. 저 같은 조무래기하고는 아니 뭐 저도 영입은 안 돼봤습니다만 저는 제가 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으니까. 예. 우리 유 이사장님이 조무라기라니까 갑자기 쭈그러들으세요. 그치? 그치? 아싸. 네. 여기 영입. 네. 근데 저기 확실히 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대하고 그 뒤의 시대는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이 그 대통령 하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개척을 그 정치 영역에서 개척을 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영역에서 이 그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다른 영역에서 스토리를 하나 만들고 그 힘으로 정치에 투신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래도 아버지 거기도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라는 게 엄청난 이 배경이 문재인 됐던 대통령도 거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노무현 그러니까 이 대통령 스토리의 힘이라는 게요. 스토리가 있었던 엄청난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의 힘이라는 게. 근데 결국 국회의원을 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항상 계속 그래서 맞네요. 이제 그것이 다른 게 네. 이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를 하면서 온갖 굴곡과 이 그 난관을 뚫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 세력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구축을 하고 정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는 이제 문제도 있지만 소위 개파 정치라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자원인 거죠. 상도동계. 예. 그리고 또 이게 지도자가 올바른 결단만 하면 그런 어떤 힘이 상당히 그 좋은 쪽으로도 쓰일 수 있죠.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또는 대통령 뭐 하기 과정에서 자신의 결단으로 뭔가 이렇게 확확 세상을 바꾸는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2.12 총선 때도 그랬고 또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금융실명제나 뭐 하나의 척결 같은 거를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는 뭐 이 그 몇 가지 결단이 있잖아요. 정치보복 일치 안 한 거라든지 뭐 이런 그 결단들을 하는 것은 밑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시대였어요. 그 지도력이라는 게 이제 국회의원을 거쳐야 생긴다고 보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강력한 자원을 갖고 있는 거죠. 개파라고 하는 자원 또 그 부분을 이렇게 그 따라가는 많은 이 뭐 지지층 플러스 정치인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그런 것 뭐 그 대중적으로는 그런 어떤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친노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세력을 형성하긴 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치 영역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건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은 말할 것도 세상 없고. 자체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럼요. 그렇죠. 예. 그게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이씨 왕조가 다시 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네. 지문, 그렇죠. 지문이라고 예. 본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은 지금처럼 민주화 의식이 사회에 좀 퍼지기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뭐 강력한 그냥 우뚝 선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정치 분야마다 그런 리더가 한 명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종의 초인 의식 같은 것을 갖고 있었던 때라 지금과는 아마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 아마 나라의 후진화를 뜻하는 말이 될지도 몰라요. 약간 국회의원을 거쳐서 좀 검증이 된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민주화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 이 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도 사실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뭐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거 저는 이제 구시대의 일이라고 봐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우리 정치가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보면 막 매번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훨씬 더 최악의 국회 많았어요, 과거에. 저는 13대 국회부터 쭉 봐왔는데 13대 국회부터 그전에도 엉망인 국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13대부터 20대까지 매번 최악의 국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 그 보도 검색해보면 다 사설, 신문 사설 이런 거 다 그렇게 나와요.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 뭐 이래가지고 임기 끝날 때 되면 맨날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뻔한 소리예요. 제가 볼 때 진부한. 그런 거고 지금 정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게 우선 국회에서 지금 뭐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만 몸으로 뭐 흉기로 뭐 하여튼 완력으로 이렇게 싸우는 이건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근데 정당들이요 좋게 말해서 카리스마지 삼김시대 독재자예요. 내부에서는 다. 그죠? 당을 쪼개고 자기가 자기와 안 된 당을 탈당하는데 뭐 국회의원 수십 명이 따라 나오고 이게 1985년 2.12 총선 때 민한당 무너뜨릴 때 양김이 손잡고 신한민주당을 창당할 때도 우르르 빠져나와서 했고요. 그때 명분이 있었죠. 그게 안기부에서 만든 이중대당이었으니까 빠져나와서 이제 자주적인 야당을 만든 거에서 명분이 있었고 그 뒤에 YS 대통령은 막 그 야당 총재 시절에 다 끌고 그냥 3당 통합해서 의석 3분의 2가 넘는 민자당을 만들었는가 하면
김대중 총재는 대선 이제 실패하고 정계 은퇴하셨다가 돌아오셔가지고 그 당시 야권 통합에 있던 당을 스스로 깨고 의원들을 다 끌고 나와서 새정치민주연합 또 창당했죠. 그게 다 가능했어요 그때는. 그 정치 지도자가 정당의 지배자였어요. 대통령 하면서 이 공천에도 다 개입했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를 임명해서 보냈고요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 초기까지. 그것은 명분은 민주주의를 하는 정당의 지도자였지만 실질을 보면 지배자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민주주의의 경험의 한계나 이런 게 있었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뒤로 지나오면서 보면 후계자를 지명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고요. 대통령이 집권당의 인사를 좌우하는 것도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특정인이 국회의원들을 수십 명씩 끌고 나와서 정당을 깨고 합치고 하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요. 그다음에 한 15년,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당원들의 의사를 옛날에는 총재가 다 했는데 당원들의 의사를 뭐 전적으로든 반이든 받아가지고 공직후보 선거를 결정하게 됐고요. 지금 보면 한국 정당이 아까 우리가 이 각계각층 시민들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한 이 문화와 관행, 정치를 더러운 걸로 보는 이 이상한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문화 때문에 정당이 각계각층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있긴 하나 한국 정당이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지난 몇십 년 동안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옛날 리더십, 대통령은 박정희처럼 뭐 당대표는 삼김처럼 이거는 영원히 끝났고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다시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길 거고요. 그리고 그리 되었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 정치의 퇴행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봐요. 똑같이 생각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진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진화의 속도와 질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전으로 뭐 상김 시대로 돌아간다든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간다든지 이거는 꿈꿔서도 안 되고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죠. 다만 이제 요점은 하나 지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막스 베버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주 그 시스템으로 잘 작동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이 지도자에게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카리스마는 독재적인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고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카리스마라는 것은 대중들을 일정하게 그 국민들을 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도 이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링컨 대통령이 가진 게 무슨 힘으로 독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 하면 굉장히 큰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또 루즈벨트 대통령 하면 큰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런 카리스마형의 그 리더십과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의 카리스마와 민주주의가 잘 결합을 해야 그 정치가 잘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뭐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한국은 왕조 시대를 오래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제가 이 왕조 시대를 자꾸 연상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꼭 그 뭐 한국과 같은 왕조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안 린치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90여 개의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그 제도 비교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 아주 고전인데 정치학에서는 그걸 보면 대통령제를 한 나라들은 대개 이런 문제점들에 부딪혀요. 그 대통령제를 한 나라들이 민주주의하고는 양립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대통령제는 권력의 대통령 집중 그리고 권력의 과잉과 남용 이런 현상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라고 그래도 꼽히는 나라가 미국이나 뭐 기껏해야 프랑스 정도인데 이들 나라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양당제가 갖고 있는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로 자꾸 가니까 이게 그야말로 좀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생산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으로 못 간다는 그 비교 연구가 있거든요. 그런 연구는 요즘 많이 나오는데 한국에서의 그런 대통령제가 그런 민주주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그런 삼김과는 다른 대통령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최근까지도 이 대통령이 그런 어떤 권력의 이 과잉과 남용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제도의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좀 내가 반론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상 좀 편집할 때 고려해 주세요. 대통령이 무슨 권력의 남용 이런 것은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서는 약간 너무 무르다 그런 지적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야당이 주장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권력 게이트니 무슨 이런 것들은 저는 만들어낸 가공의 얘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사실 판단에 대한. 잠시 쉬었다 간답니다. 저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국회의원의 이력이 한 번도 없었던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어려운 결정을 한 건 아닌가, 대선 가도를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지금 지형에서는 국회의원을 해야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국회의원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몇 배는 유리하죠. 일단은 국회의원을 해야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하고 하여튼 함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 지지를 받는 게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세력을 그 지지를 얻는 거니까 당연히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국회에 진출해 있는 게 유리하죠. 뭐 그런 면이 있지만 이번 종로 출마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한 문제가 이렇게 보호에 실루엣을 쳐주시는 그런 아니 보호가 아니라 저는 거꾸로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안 했다면 대선 출마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리더십도 유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굉장히 정말 무례한 질문인데 설명을 해야 그다음에 이게 적어도 이제 대통령까지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는 어떤 중대한 국면이 있었을 때 회피를 하거나 그걸 우회하려고 해서는 이게 리더로서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완전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종로 출마 여부가 이분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뛸 만한 이 자격이 있느냐 여부로 이게 프레임이 전환이 돼 버렸거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든지 다른 데로 도망가는 듯한 보였으면 그 길로 저는 당내 리더십도 유지 못하고 그렇게 됐으면 통합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종로 출마를 결단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그 용기를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를 좀 이렇게 넘어서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럼 대단히 불손한 질문인데 이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떨어진다면 대통령은 어렵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패배를 하더라도 원칙 있는 패배를 하느냐 아니면은 원칙이 없는 승리를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고 원칙 없는 패배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종로는 이낙연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금 현재 대선 후보 강력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분하고 경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이쪽에 야권 전체의 어떤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모두 만약에 종로 선거에서 지고 전체 이 총선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럼 오히려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원칙 있는 패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종로 선거도 이기고 전체 선거도 이기면은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의혹 중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딱 진작에 알았으면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했을 텐데 이제 타이밍을 좀 놓치긴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을 하면 승부를 보면 이기거나 지거나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승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기는 거. 그보다 못한 것이 원칙을 지키고 패배하는 거. 그다음에 그보다 좀 못한 것이 원칙을 어기면 승리하는 거. 최악은 원칙도 못 지키고 지는 거. 이렇게 네 등급이에요.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패배하면서 도전했던 거는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뭐 지면 딱 좋지는 않고 좀 덜 좋지만 여하튼 원칙을 지키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서 패배하면 다음에 기회가 와요. 근데 원칙을 잃고 패배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 대표의 국회의원들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에 도전하려면 정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정파의 지도자로요. 일단 한 정파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서 이기면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파의 대표가 돼야 돼요. 정파의 대표가 되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전황이 불리한 전투를 지금 치러야 되는데 그걸 회피해버리면 자격을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게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그거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거는 두루두루 모든 것을 아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도 한번 못 들어가 보고 청와대로 직통은 여의도에 못 가보고 청와대로 바로 간단 말이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 정서입니까? 그래, 정서가 그런 게 있어요. 당사자도 그 검증 면역이 떨어지면 뭐 처음부터 그 국회의원 때 한번 받아본 검증을 아예 대선 때 처음 받으면 한 방에 그냥 가지 않을까요? 그런 위험 요소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황 대표가 좀 실기를 했다고 보는 거는 약간 삼국지에 보면 이제 뭐 상대방에 좀 센 사람이 나와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누가 나가서 할 사람 없어 이럴 때 이제 관원장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런 술 한잔 마시고 가 하니까 그 술이 식기 전에 다녀오겠습니다. 탁 하고 이제 언을 또 탁 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고 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낙연이야. 종로에서. 그러면 이제 저쪽 진영에서 야 누가 가서 좀 싸워봐 이러는데 내가 사령관이 내가 저기 나가면 어떡해. 이렇게 꾸물꾸물 하면서 시간을 좀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양이 이미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선거인데 불리한 선거라고 다 회피하면 우리 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가 불리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진심으로 유권자들을 만나서 한번 역전해 보겠다. 이렇게 딱 자처하고 처음부터 확 붙었어야 돼요. 근데 모양새가 많이 좀 초라해졌어요. 그게 좀 저는 안타깝죠.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당연히 다르시겠죠. 달리 하셔야 물론 될 것 이제 같은데. 망설이고 그런 과정에서 흠집이 난 거는 조금 있어요. 그 과정에서는. 근데 정치라는 게 묘한 게 이게 타이밍이 꼭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안 할 듯 안 할 듯 피하는 듯 하다가 딱 나중에 결단을 하면 앞에 그 안 할 듯 피하듯 뭐 조그만 상처들은 다 묻혀요. 그리고 오히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거는 상대 진영에서 보기에 어떤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파 또는 이 그 자기 진영에서의 그 평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우선. 왜냐하면 상대 진영이 지금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진영에서 그 구심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갖고 뛰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실 이거는 여권의 캠페인 전략에 말린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프레임에 저는 말렸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그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이게 한판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같이 일을 하긴 했지만 이분은 차기 대선 주자로 지금 그 부각이 되는 분 아니에요. 그 이낙연 황교안 대결이 되면 이거는 전직 그 정부의 총리와 현직 정부의 총리 대결이기도 하지만 미래 대선 경쟁으로 이 구도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우가 나오는데 거기 한판 그 싸우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관우가 아니라 뭐 유비인데 예? 관우하고 지금 싸우다가 유비를 놓칠 수가 있다 이게. 일단 관우를 잡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유비를 잡지.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그 망을 보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야 왜 안 나와 치사하게 비겁하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쭈삣쭈삣 말려 들어갔고 이제는 안 나가면 정말 비겁자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여권이 사실은 짜놓은 프레임에 어느 정도 말린 측면이 있죠. 말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그 현실에서 그러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피하는 선택을 하느냐. 그 기로에서는 하여튼 용기 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진영은 추스릴 힘을 가진 거죠. 당락을 떠나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그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원칙을 선택했고 또 용기를 선택했으니까 조금 이게 늦게지만. 지도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용기예요. 이 담대한 용기가 없으면 절대 이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되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되려면 총리나 뭐 유엔 사무총장 이런 이력보다는 국회의원의 이력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정치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정치도 그 나름의 특수한 전문 영역이에요.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둘 같은 사람은 얼마 오래 못 버티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정치 지도자의 등용문이라는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공천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후보를 뽑아서 이 선거에 등판시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정당들의 그 공천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던데 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과정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지금 특히 이제 지역구 경우에는 좀 작은 정당인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냥 당원 경선이에요. 100%. 당원들이 그냥 뽑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막 경합이 치열하지는 않아요. 작은 당이고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간다는 것보다는 당을 위해서 내가 출마를 한다. 이게 강해서 뭐 경선이 치열하지 않아요. 제일 치열한 데는 정당 지지율 1등인 민주당. 여기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만 빼고는 최소한 해볼만 하거나 아니면 유리한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합이 치열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룰은 여론조사 50%, 그 지역구에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50%에 이제 권리당원이라고 해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내고 이제 당에 속해 있었던 당 활동을 했던 이제 당원들의 투표 50% 이렇게 하고요. 다만 현역 의원 경우에는 지금 명단 공개는 안 했지만 평가해서 하위 20%는 20% 감점을 하고 상위 20%는 아마 가점을 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들은 도전자가 별로 없어서 단수 공천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신인은 또 신인 가산점을 주고 여성은 여성 가산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신인들에게 좀 유리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경선이 곧 이제 1차 경선 지역을 발표를 했고 현역 의원 지역구를 거기서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게 일종의 시스템 공천인데 이제 전략 공천 일부 있는 거는 중진 의원 불출마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후보를 못 구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전략 공천을 하고요. 이제 이 룰로 이미 작년 여름에 이미 이렇게 할 거라고 공지를 했고 각 예비 후보들이 여기에 맞춰서 경선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니까 예전 같은 그런 이제 뭐 정실 공천이랄까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야죠. 이번에 여야 공천이 1층 다 이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여당은 제가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야당 같은 경우 제일 놀랍다면 놀라운 게 사실은 지난 18대, 19대, 20대 야당이 공천 잘못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여당 그렇죠. 그러니까 개파 공천하고 보수 공천하고 밀실 공천하고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뭐 자기 사람들 신고 진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그게 뭐 18대, 19대, 20대 다 그랬어요. 뭐 그런 경향이 강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공관위가 아주 강한 독립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황교안 대표나 당에서 추천한 공관위원들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용호 의장이 지금 하고 있는 공관위에 대해서 통합 과정에서도 다른 세력들이 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공관위에서 과거와 같이 뭐 누군가가 전행을 하고 또는 밀실에서 전략 공천 위주로 하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신뢰를 잃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은 여기도 상당히 그 시스템 공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야당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해야 되잖아요. 뭐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전략 공천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 거냐. 전략 공천 이외에는 다 경선을 할 텐데 그 경선의 형태가 지금 새로 통합을 한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 중심의 경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 경선 형태를 띠는데 국민 경선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너무 동원 경쟁이 심하니까 그렇게 하는 지역구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다 그런 면에서는 공천에서는 누가 더 공천을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러면서도 공천이라는 건 결국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니까 이게 공천의 포석이라든지 또는 때로는 표적 공천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총선의 이슈를 딱 각을 잡기 위해서 하는 공천도 있을 거고요. 여야가 다 그럴 겁니다. 저는 과거에 그 공천하는 과정을 봤을 때 항상 공천 룰 갖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가지고 야 저는 저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공천을 그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도 있고요. 물론 그런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되는 것을 봤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룰인데 룰이 분쟁의 대상이 되면 예,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참 일반인들이 하도 욕을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이만큼 초스피드로 빨리 민주주의가 발전한 경우는 진짜 좀 경제 속도만큼 민주주의 속도가 빠른 데라고 보는데 그 이번에 그 정당들의 공천 룰 확정하는 과정을 좀 보면 이 정당한테도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과거에도 그런 지금의 공천 같은 인재 등용 시스템이 있었나요? 비슷한 공천 같은. 참 그 정치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참 한꺼번에 놓고 뭘 하긴 뭘 하지만 인재라는 것을 놓고 보면 인류사를 통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거였습니다. 천거. 예, 천거죠. 사실 지금 선거라는 말 자체가 지금 그 한나라 때 있었던 향거리선, 향리에서 뽑아서 천거에서 올리는 거기에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말에는 이게 당서나 그 원사에도 다 쓰이는 말인데 원래는 투표라는 의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천거하는 거였어요. 지금 공천, 추천. 그렇죠. 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워낙 대상 자체가 그 계급제 사회에서 이미 자기들끼리 하던 거였잖아요. 그 외에 제도라고 해봤자 일부 지역의 그 추첨제, 제비뽑기 하거나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의 선거 그리고 동양에서만 그 7세기, 6세기 때 6세기, 7세기 때 처음 만들어졌던 과거제 이렇게 있었는데 전부 다는 사실은 천거 제도의 보완제였습니다. 근데 문명사에서는 이게 한 2,5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BC 5세기에 아테네가 한참 민주주의 절정기에 올랐을 때 페리클레스가 선출돼서 수석 시민 개념이 대통령인데 수석 시민 이렇게 민회에서 선출을 했고요. 예, 같은 시기에 그 로마에서는 진짜 그렇죠. 로마에서는 진짜 왕으로 선출을 왕을 했었습니다. 뽑았어요. 선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세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그 일부 지역이란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일부 로마 지역이고 공화정 시대를 보면 짧은 시기고 로마 공화정은 진짜 민회가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로 귀족들이 민회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로마 군대가 조직이 돼서 수많은 코미티아가 있었죠. 엄청나게 이 해외 영토를 넓혀 나갈 때는 백인대라고 해서 100명 단위로 돼 있는 텐투리아. 그 군인들 민회가 제일 힘이 셌고요. 이제 군인들이 막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왜 못해 이래서 평민 민회가 또 만들어지고 거기서 뭐 호민관이 선출이 되고 자기들끼리 뭐 원로원하고 뭐 그다음에 그 백인대 민회 그러니까 군인 민회하고 그다음에 평민 민회하고 이제 원로원은 귀족들이고요. 이쪽은 군인들이고 이쪽은 평민들인데 자기들끼리 입법권을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 가지고 갈등도 되게 많았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BC 1세기 중반에 카이사르 때 이제 망하고 제정으로 넘어가고 사라졌다가 이제 2000년 넘게 지나서 귀족의회 형식으로 서유럽에서 다 의회는 귀족의회였어. 처음에 신분제 의회예요. 그렇게 왔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아에는 그런 전통이 없고. 네. 그다음에 서양도 로마나 특히 그 아테네나 그리스 일부에서나 그게 가능했었던 거고. 그렇죠. 다른 데서는 거의 다 귀족들끼리 천거로 그냥 자기들끼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생겼죠. 부정 비리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과거제도 그것을 좀 막아 보려고 만든 거죠. 그다음에 기득권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만든 건데 이 과거제도 와서는 거의 부정투성이죠. 조선왕조실록에 고종한테 전하 난장판 됐어요. 과거장이. 이런 보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도 과거 준비하다가 그렇죠. 포기하잖아요. 에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 간에 시행하는 사람이 이 청렴하고 공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문제인 거죠. 그럼 뭐 공천 시스템이 이제 아무리 이렇게 뭐 시스템화 됐다고 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공천과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최욱 씨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막 공천 갈등 파문과 관련해서 막 아니, 그래서 별별 뉴스들이 다 나왔었는데. 예, 뭐 예전에 뭐 뱀 풀고 뭐 그랬던 뱀 풀고 언제였어요 그게? 96년도인가? 1996년도인가? 예. 아, 참시네요. 네. 뱀을 풀 생각. 풀지는 못했어요. 아, 풀지 못했습니까? 네. 자루에 넣어서 네. 그 행사장에 대박이다. 갖고 들어가다가 네네네. 그 들켜가지고 네. 뱀이 실제로 풀리진 않았고 그 뱀 자루가 압수됐어. 아, 자루가. 그러니까 공천에서 떨어진 당사자가 그랬나요? 아니면 당사자가 뱀 자루를 들고? 네, 그 누구 시켜가지고 뱀 자루. 아 누구 시켜서? 아. 유명한 그 이라도 있잖아요. 란닝구 백바지. 난닝구. 란닝구. 러닝 셔츠. 네, 그게 이제 지금 여당이죠. 네. 옛날에 야당을 오래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니까 야당이 탄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공천 시스템을 보자면 미래통합당은 지금 갈라졌다가 다시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서로 다르게 있다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당원 수가 자유한국당으로 남아있던 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당원 경선을 하면 새로 합칠 때 들어온 작은 세력들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를 조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정체성은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 그러니까 누가 어떤 후보를 유권자들이 더 선호하냐.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지금 공천하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공천을 야료를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최대한 공천하겠다.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50% 권리당원 경선을 한다는 건 정체성도 함께 묻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 노선이나 이제 살아온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나 이런 거에 어긋날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은 그걸 좀 크게 안 보지만 당원들은 크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또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반씩 섞은 공천이에요. 근데 과거에 보면 과거에는 진짜 막 주먹 다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야당은 보는 맛이 있었죠. 보는 맛은 있었지만 너무 자괴감 들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게 싸운 국에. 아니 우리가 저런 정치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나 막. 아니,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싸울 때는 그 단상 뒤에서 카메라 안 보이는 데서 싸우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좀 보이는 데서 확실하게 이렇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꼭 희한하게 안 보이는 데서 넘어져서 막 나중에 이제 나타나고. 본회의장하고는 이건 다른데 난닝구 이번에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닝구 파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했지. 그 당시 야당이 오랜 세월 독재 권위주의 하에서 야당을 해오면서 생존이 늘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형성된 것도 그렇고 당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진정성 또는 뭐 좋게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충성심을 기준으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재가 지구당 조직책으로 임명하면 그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 모아서 지구당을 만들고 그래서 지구당 창당대회 할 때 그 시나리오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원정 씨가 당 총재인데 나를 지역구 조직책으로 임명을 해요. 그럼 내가 조직을 만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이제 체육도 내가 알고 뭐 우리 허 작가도 알고 이러면 이제 모아. 바뀔 수도 있지. 이러면 다 모여봐. 이래가지고 이제 다 대의원으로 임명해요. 세 사람을. 그리고 이 대의원들이 모여서 지구당 위원장을 뽑아요. 그럼 당연히 나를 뽑죠. 그죠? 그럼 나를 뽑으면 나는 또 중앙당 대회에 가서 나를 조직책으로 임명해준 총재님을 또 총재로 뽑는 거예요. 이 순환고리, 폐쇄적 순환고리로 당시 당을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공천을 못 받았어. 갑자기 총재님한테 뭐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총재님이 최원정 총재님이 유시민이 쟤 안 되겠어. 그러니까 공천 탈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야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너는 또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버스 타고 올라와서 조항단 사장에 가서 옷통 벗고 란닝구 바람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총재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럼 당직자 와서 말리잖아요. 그럼 막 주먹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란닝구 찢어지고 이게 이제 이른바 난닝구 그게 참 슬픈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또 한때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 안 돼 있고 제대로 발전 안 돼 있을 때 그래도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생겼던 에피소드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면 흉하긴 해도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져요. 그땐 그랬지. 아픈 만큼 성숙해졌구나. 네, 지금 뭐 엄청나게 발전했죠. 우리나라 정당들이. 근데 이런 공천 심사 기준 이제 뭐 각 당의 대략적인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뭐 현역 의원들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어때요? 네, 밖에서 어떤 것 보기에? 같아요? 막 신인들한테 이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아니 근데 항상 보면은 물갈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뭐 한 40% 이상 물갈이 되고 그게 절대 선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게 전문 기능인들이잖아요. 근데 보통 다른 직종은 오래 하면 숙련공 그리고 뭐 달인 이렇게 인정하는데 정치인만 오래되면은 그냥 무조건 떠나야 될 악인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 그게 저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게 또 한국 정치의 현실이에요. 그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제일 미움을 받는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은 모든 사람이 비판해도 자기가 그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놓고 반박을 못 해요. 그 을이에요, 을. 예, 그러니까 항상 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은 소위 속된 말로 누구나 씹어도 되는 사람들로 돼 있어요. 그게 또 정치인이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의 평판이 계속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결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번 국회는 최악이야. 그러면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면 이걸 또 만회해야 되니까 사람을 교체해서 만회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과거의 문제는 사람을 교체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새롭게 정치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보스나 정치적인 지도자가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 공천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물갈이답게 된 게 아니라 물갈이가 물을 흐리는 효과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달라진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지금 각 정당이 가산점 제도를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인들이 하여튼 과거처럼 줄서기에서 이 공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이 공천을 받는 이런 그 지금 통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갈이가 돼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건 뭐냐면 뭐 저는 이제 국회 문화를 잘 모르지만 초선 의원은 뭐 길을 잘 못 핀다면서요. 그럼 40% 초선 의원이 들어오면 늘 그랬어요. 결국은 늘 거수기 노릇만 할 거 아니겠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국회에서 선수를 중요시하는 문화는 있죠. 그 문화는 있지만 뭐 초선이라고 해서 입법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상 보면 평균 40% 물갈이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 그러니까 한 번씩 선거할 때마다 국회의원이 40% 물갈이 된다. 초선이 40% 들어온다. 그러면 한 국회의원이 처음에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선수를 쌓을 수 있는 확률을 봐요. 재선이 될 확률은 60%. 3선이 될 확률은 36%. 그죠? 그 다음에 4선이 될 확률은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40% 정도를 물갈이하면 5명 중에 1명 정도가 4선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선이 되려면 그 확률이 이제 더 낮아지죠. 이제 한 1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한 6선, 7선은 거의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가끔씩 있다는 뜻이고. 되게 우리 국회가 그렇게 국회의장이 5선, 6선 되면 국회의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적정한 비율인가에 대해서는 그걸 누가 뭐 설계할 수 있으며 누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입증하겠어요. 그걸 알 수 없는 일인데 이제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초선은 입법 활동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입법자로서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일정 수는 다선 의원들이 쌓여가고 일정 수는 초선 의원이 들어오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저는 뭐 한 40% 결과적으로 내외에 나타난다 이러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 정치나 우리 국회의 문제가 물갈이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런 점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천이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 위치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 지낸 분이 앞으로 정치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조용한 거고요. 왜냐하면 사심이 개입돼서 공천해야 될 사람을 안 하고 할 필요 없는 사람을 사심으로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신뢰를 확보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이제 내년 5월에 금년 5월 말에 임기가 끝나면 이제 정치 은퇴할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영입 작업이라는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이 없죠. 그러니까 공천을 둘러싼 싸움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요 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새로 그 과거에 봤던 장면들도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와요. 오히려 많이 컷오프하고 뭐 이렇게 네. 되면 거기 말 취소해야겠네. 지역구에 이 주민들이 네. 일단은 뭐 당사 앞에 와서 뭐 이게 피켓도 들고 과거처럼 뭐 그렇게 란닝구 이런 건 안 하겠죠. 지금은 겨울이라 겨울이야. 다행히. 그래도 뭐 항의, 소동 아이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깔깔이나 야상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네요.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요. 네. 뱀들은 지금 다 겨울 장갑이니까. 가끔 그런 장면도 있어야 볼거리도 생기는 거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정치라는 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예. 그래도.